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법 제2강 100제 10분에 끝낸다 키워드 강의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사용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2강에서는 채권 양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100제 키워드 100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훈법을 적용해서 압축하고 풀이하고 확장하고 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채권 양도는 3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A와 B 사이의 관계를 봤을 때 A와 B 사이가 법률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채권을 C에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A가 B에게 이 채권을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C에게 알리지 않고 양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C에게 알리는 것 그 전에 A와 B 사이에는 각각 어떤 법률관계가 되느냐. A는 구채권자가 되는 거고 B는 신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A가 B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C에게 알리지 않고 A와 B 사이의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통해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가 계약을 통해서 채권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 사이에는 이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겁니다. 계약의 요건을 성립 요건을 갖추고 효력 요건을 갖춘다 그러면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A와 B 사이에만 유효하지 C의 관계에 있어서 이 채권은 C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C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항을 하기 위해서 또는 제3자 B에게 대항을 하려면 A와 B 사이의 이 계약이 구채권자와 신채권자의 이 계약을 C에게 뭔가 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양도 효력을 A가 B에게 이 채권을 양도의 이 효력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A가 주장하든 B가 주장하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C라는 이 채무자에게 승낙을 얻든지 또는입니다. 통지를 하든지 통지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반드시 승낙을 해야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통지를 해야 되는 경우면 통지를 해야 되고 승낙까지 해야 된다면 A는 구채권자가 B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승낙을 얻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채권 양도라고 하는데요. 이때 A와 B 사이에는 우리가 지명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A의 이 채권 양도를 하는 데서 이 채권은 확실하게 채권자가 지명이 되어 있는 거죠. A 지명이 되어 있고 이 지명이 된 걸 B에게 다시 채권을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명채권입니다. 자, 이 경우는 C에게 통지나 승낙을 얻는 이 부분은 지명채권인 경우뿐만 아니라 지시채권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지시채권의 제3자에 대한 양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시채권은 채권자가 확실하게 있는 거고 또 그 채권자가 특정인이 정해져 있는 거고 지시채권은 이 특정이 또 지시한 사람에게 의해서 변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바로 지시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채권 양도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명채권도 가능하고 지시채권도 가능합니다. 자, 이 경우는 채권자가 특정인이 이 특정인 채권자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지명채권이죠. 지명채권도 가능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식이 있죠. 기명주식이 있죠. 기명주식도 기명주식이 있죠. 이런 기명주식 그리고 또 어음이나 수표 이런 부분을 다 뭐라고 하냐면 지시채권이라고 그럽니다. 특정인이 정해져 있고 또 그 특정인이 변제할 사람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 이 경우를 지시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시채권인 경우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시채권인 경우에는
증권상 배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증권상 배서. 증권상 배서에 의해서 채권 양도의 대항력을 갖춘다는 얘기입니다. 즉 효력이 있다는 게 C에 대해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시채권은 배서에 의해서 양도가 되는 거죠. 그 배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배서. 그리고 지명채권일 때는 배서를 하는 게 아니라 어음이나 지시채권이 아니고 지명채권이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있는 어떤 증서에 의해서 통지도 하고 또는 승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죠. 거기에는 확정일자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지요. 언제 이걸 보냈다는 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 같은 그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다. A와 B 사이 구채권자와 신채권자의 그런 관계에서 지명채권일 때는 그렇고 지시채권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서 형태만 좀 다르지만 그 경우도 C에 대해서 채권 양도의 효력을 발휘한다. 즉 대항을 할 수 있다. A와 B 사이에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C가 D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C와 D의 어떤 관계가 C가 부담해야 될 어떤 채무를 D에게 전달했다 하면 D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 또는 D의 경우도 되고 또는 제3자 또는 채무자 C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A와 B 사이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나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또는 C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또는 지시채권일 때는 배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배서. 이걸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 양도는 A와 B 사이에 유효한 그런 채권의 양도를 C에게 대항을 해야 되는데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통지를 하거나 C가 또는 승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지시채권일 때는 배설을 해야 된다. 이걸 채권 양도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줄였으면 첫 번째 문장은 신구 채권자 계약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는데요. 이걸 채권자라고도 할 수 있고 신구라고도 이렇게 간단하게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의미의 그런 단어를 선별하는 그 훈련이 필요한데 두 번째는 확정일자. 확정일자 하면 명확하게 뭔가 날짜나 이름이나 이런 게 박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상대방에게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관계에 휘말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 그래야만 C와의 관계에서 대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확정일자 하면 양도효력주장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승낙 확정일자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 이렇게 풀어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서하면 지시채권에 의한 양도 효력은 배서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압축을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고 채권 양도하면 이 세 가지가 의미가 떠올릴 수 있도록 의미 트레이닝 그런 훈련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청각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